흉가에 불을 질러라. 증거고 사람이고 한꺼번에 죄로 만들어버려. 대체 이 기막힌 상황 속에 어떤 천불이 날 사연이 숨어 있었길래 멀쩡한 관복을 걸친 사또가 제 백성이 사는 마을에 불을 지르라 명했을까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더랬지요. 어피시오. 산을 넘으려면 힘을 아껴야 하오. 암행어사 출두요. 아버지께 당신 이야기를 해도 되겠소?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봄날 야화 시작할게요. 때는 조선 중엽, 경기도 광주 고을 언저리에 덕구라는 이름의 총각이 살고 있었더랬지요. 덕구라는 이름은 그의 어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쥐어짜며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덕이 많아 오래 살아라는 뜻이었지요. 하나하늘도 야속한지 이름을 지어준 어미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눈 속에 묻혔고 덕구를 홀로 거두던 아비마저 덕구가 10살 되던 해봄에 역지를 앓다 흙이 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이 넓은 세상에 오독하니 남겨진 셈이었지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22살이 된 덕구는 광주 고을 저작거리 어귀에 가면 을에 보이는 얼굴이 되어 있었더랬지요. 헐렁한 삼배 바지에 다 떨어진 집신, 이리저리 기운 흔적이 역력한 적삼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도 덕구의 눈빛만큼은 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맑고 또렷한 두 눈이 마치 가을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실개천처럼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구가 사는 곳이라 하면 저작거리 외곽에 버려진 헛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판자 틈새로 차가운 기운이 살갗을 파고드는 그런 곳이었지요. 한겨울 새벽이면 덕구는 삼배 적삼 하나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이를 악물며 날이 새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감각을 잃고 코끝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그 긴 밤을요. 그러나 덕구는 그 추위 속에서도 한 가지 습관만큼은 버리지 않았더랬지요. 저작거리에서 얻은 밥 한 덩이가 있으면 반드시 절반은 덜어두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요. 어떤 날은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늙은 개를 위해서였고, 어떤 날은 처마 밑에 웅크린 길고양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자기보다 더 깊이 굶주린 어린 거지 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덕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남 걱정이라니 저 녀석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나 덕구는 그저 싱긋 웃으며 말했더랬지요. 배가 덜 고픈 것과 더 고픈 것 사이엔 차이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 덕구에게도 낙이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해질 무렵 저작거리 주막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지요. 그 시절 저작거리에는 온갖 이야기가 흘러다녔습니다. 한양 대갓집 며느리의 기구한 팔자 이야기며 산속 도적대가 어느 부자 상단을 털었다는 이야기며 어느 과부가 지아비의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까지. 덕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루의 줄인 배를 달랬더랬지요.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덕구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더랬지요. 마을 동쪽 끄트머리 느티나무가 우거진 언덕 너머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이고을에서 손꼽히던 부잣집이었다 하더군요. 1000냥짜리 대저택의 별채만 해도 서너 채가 넘었고 드나드는 하인이 10명은 좋게 되었다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일가를 이끌고 호련히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꼭 여자 우는 소리가 난다더군요.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던 장돌뱅이 하나가 소곤거렸지요. 담장 너머로 흑흑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승 사람 우는 소리가 아니라더구먼요. 귀신이 우는 소리는 소름이 다르다 하지 않소. 목덜미 털이 쭈뼛서는 그런 소리라는 거요. 또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인 줄 아시오? 밤중에 그 집 앞을 지나던 포졸이 하나 그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봤다가 다음 날 아침 백발이 되어 나타났다더구먼. 입에서는 헛소리만 하고 사흘을 앓다 죽었다 하오.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고 꼬리가 길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담장 위로 흰 소복 입은 여인의 형체가 보인다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집 우물에서 퍼낸 물이 핏빛이었다고도 했지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아예 흉가라 부르며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되었더랬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그 집 쪽 골목은 사람들이 빙 돌아가는 바람에 길이 따로 날 지경이었지요. 덕구는 처마 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저작거리를 훑고 지나갔지요. 떨어진 낙엽 하나가 덕구의 발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덕구는 그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더랬지요. 귀신이 무섭나, 추위가 무섭나. 그 생각이 덕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등 뒤에서 누군가 덕구의 어깨를 탁 쳤더랬습니다. 돌아보니 이 마을 이방 최 씨였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이 다부지고 눈빛이 약삭 빠른 사내였지요. 이방 최 씨는 고을 관아에서 자비를 총괄하는 자였는데 아는 것도 많고 손이 넓어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항상 불쾌한 소문이 따라다녔지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소문이요. 이방 최 씨가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구야, 오늘 잘 잤느냐? 덕구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방 최 씨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터였습니다. 그냥 저냥 버텼습죠. 덕구가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이방 최 씨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은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서 말이다. 저한테요. 그래.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딱 너처럼 잃을 게 없는 놈이어야 해. 그 말에 덕구는 가슴 한 구석이 씁쓸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더랬지요. 잃을 게 없다는 말.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방 최 씨는 덕구를 주막 뒤편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 동쪽 흉가 말이다. 저 집이 관아 소유로 넘어왔는데 사또께서 처치 곤란하다 하신다. 귀신 소문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물자니 돈이 드는데 관아 살림이 빠듯하다. 그러니 저 집을 통째로 내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돈 한 푼에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죽거나가도 관가엔 책임이 없다. 귀신한테 잡혀돼지든 병들어 자빠지든 일체 관아에 하소연하지 마라. 알겠느냐? 덕구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가르며 지나갔지요. 낡은 판자 위에 붙어 있던 방문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다 떨어져 덕구의 발 아래 내려앉았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방 최 씨의 약삭 빠른 눈이 덕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구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제안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덕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나 귀신한테 잡혀 죽으나 매 한 가지 죽음이지요. 그렇다면 지붕이라도 있는 곳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소. 덕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랬지요. 좋습죠. 하지요. 이방 최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구는 그 미소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더랬지요. 그날 오후 덕구는 헛간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챙겼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에 담긴 것이라곤 때 묻은 수건 한 장, 부러진 빗 하나, 어미가 남긴 비녀 하나가 전부였지요. 보따리를 등에 지고 저작거리를 걸어 나오는 덕구의 발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더랬지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 내 것인 공간. 그 생각만으로도 덕구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씩씩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흙길을 꺾어 돌자 마침내 그 집이 눈앞에 나타났더랬지요. 첫눈에 보기에도 집은 오래 비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지고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한쪽이 기울어져 겨우 경첩에 매달려 있었지요. 담장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마당 가득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그 집은 어딘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처마 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쥐인지 바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더랬지요. 덕구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요. 오래된 나무와 흙과 이끼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루는 먼지가 손가락 두께만큼 쌓여 있었고 방문은 한 곳이 찢겨 바람에 덜렁거렸지요. 부엌 쪽에서는 썩은 나무 냄새가 났고 우물가에는 무너진 돌담이 반쯤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부엌에서 오래된 빗자루를 찾아 들었지요. 덕구는 그날 오후 내내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고 기울어진 방문을 고쳐 달고 부서진 창호에 낡은 천 조각을 덧댔습니다. 일하는 내내 콧노래도 나왔더랬지요. 어떤 노래인지는 덕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발이 이끄는 대로 흥이 났더랬지요.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덕구는 마루에 앉아 저작거리에서 얻어온 주먹밥 2덩이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집어 들려다가 잠시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하나를 다시 보자기에 감싸 마루 한켠에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나보다 배고픈 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것이 덕구의 오래된 버릇이었지요. 이윽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깔리고 먼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긁히는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덕구는 방 안에 들어가 낡은 문을 닫고 몸을 웅크렸지요. 차갑고 딱딱한 방바닥이었지만 헛간 흙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덕구는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눈을 감으려 했더랬지요. 그때였습니다. 초경이 지날 무렵, 그러니까 밤이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각이었더랬지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낮은 소리였지요.
바람 소리와 뒤섞여 처음에는 분간이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했지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울음소리였지요. 흑흑. 안방마루 밑 그 바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가냘프고 처절하고 온몸의 힘을 다 쥐어짜내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덕구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더랬지요. 덕구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서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더랬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측은함이었습니다. 저 소리는 억울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한, 무언가 빼앗긴 것에 대한, 혹은 무언가 너무도 절박한 것에 대한 울음이었지요. 덕구는 평생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울었고, 추위 속에서 울었고, 홀로 남겨진 날 밤에 울었지요.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마루판 위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가락 사이로 먼지가 묻어났지요. 그 틈새 어딘가에서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더랬지요. 어떤 귀신인진 몰라도 배가 고파 우는 것이오? 마루 틈새로 손을 뻗은 덕구의 손끝에 닿은 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결이었지요. 분명하고 따뜻한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었더랬습니다. 덕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더랬지요. 마루 틈새로 손을 뻗어 느꼈던 그 숨결이 밤새 덕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숨결이란 차갑고 비릿하다 했지요. 그런데 덕구의 손끝에 닿은 것은 달랐습니다. 희미하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따뜻했더랬지요. 살아있는 것만이 가질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덕구는 그 온기를 손바닥에 고이 담아두듯 꼭 쥐며 밤을 지새웠더랬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덕구는 몸을 일으켰지요. 찬 공기가 방 안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덕구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시려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혈기를 돌렸지요. 그러고는 전날 밤 마루 한켠에 놓아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덕구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체온으로 조금이나마 녹이다가 조심스럽게 안방 마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루 틈새는 여러 군데 있었더랬지요. 오래된 나무 판자가 뒤틀리고 갈라지며 생긴 틈새들이었습니다. 덕구는 그중 울음소리가 가장 또렷이 들렸던 곳, 방고래 쪽으로 이어지는 마루판 이음새 근처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그리고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틈새로 밀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더랬습니다. 먹을 수 있거든 드시오. 차갑고 딱딱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이게 전부라오.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잠시 기다리다가 몸을 일으켰더랬지요. 억지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덕구는 오랜 거지 생활에서 배웠더랬지요. 굶주린 짐승에게 밥을 줄 때도, 겁먹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 때도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돌담을 고치고 부엌 아궁이에 쌓인 재를 걷어냈지요. 오전 내내 그 일을 하면서도 덕구의 귀는 줄곧 안방 쪽을 향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정오가 지나 덕구가 저작거리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안방 마루로 다가간 덕구는 눈을 크게 떴더랬지요. 아침에 밀어넣었던 주먹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덕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가락지였더랬지요.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의 작은 옷가락지였는데 빛깔이 맑고 깊어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보았지요. 연한 빛휘색 옥 속으로 빛이 스며들며 은은하게 투과되었더랬습니다. 이런 물건은 양반댁 규수나 끼는 것이었지요. 저작거리 어느 장신구 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덕구는 한참을 그 옷가락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루 틈새에 귀를 가져다 댔지요. 이건 돌려드려야 할 것 같소. 밥 한 덩이에 이런 귀한 것을 주다니.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느꼈지요. 방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틈새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고르고 조금 더 안정적이었더랬지요. 덕구는 옷가락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맡아두겠소. 나중에 직접 돌려드리리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덕구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더랬지요. 저작거리에서 얻어온 음식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마루 틈새로 밀어넣고 절반만 자신이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이었고 어떤 날은 식은 국이었고 또 어떤 날은 말랑말랑한 떡 한 조각이었지요. 그때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음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더랬습니다. 어떤 날은 비단실 한 타래였고 어떤 날은 작은 은장도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더랬지요. 첫날 밤처럼 처절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고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지요. 울음이 멎은 것이 기운이 나서가 아니라 기력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나흘째 저녁 덕구는 마루 앞에 앉아 마음을 굳혔더랬지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루 밑에 있는 것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덕구의 몸이 먼저 알았더랬지요. 덕구는 부엌으로 가서 쇠지레를 찾아 들었습니다. 낡고 녹이 쓴 것이었지만 쓸만했지요. 덕구는 마루 틈새 이음매 부분의 쇠지레를 집어넣고 힘을 주었습니다. 끼이. 오래된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지요. 덕구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밀었습니다. 손바닥에 쇠지레의 차가운 감촉이 파고들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쥐었더랬지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힘을 더하자 마루판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들렸습니다. 못이 박힌 자리가 버티다 결국 한쪽이 뽑히며 판자가 들려 올라갔더랬지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흙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 그리고 무언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덕구는 판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더랬지요. 사람 하나가 웅크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루 밑에 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내 벽이 돌로 다듬어져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급히 부엌에서 불씨를 가져와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을 마루 아래로 들이밀었더랬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더랬지요. 여인이었습니다. 두 손이 포승줄로 묶인 채
두 발도 발목이 단단히 결박된 채 마루 밑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여인이었더랬지요.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을 그 안에서 지냈음이 역력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그 얼굴은 그 모든 것을 뚫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단아했더랬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고 눈매가 서늘하며 콧날이 오롯한 분명히 범상치 않은 집안에서 자란 여인의 얼굴이었지요. 여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눈을 찡그리며 덕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생명의 빛 같은 것이 담겨 있었더랬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랬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쳤기 때문이었지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누가 이 마루 밑에 가두었는가? 이방 최 씨가 자신에게 이 집을 넘긴 것은 이 여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좁고 차가운 곳에 갇혀 있었던 것인가? 덕구는 호롱불을 옆에 놓고 마루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해치려는 게 아니오. 먼저 이 줄부터 풀어드릴 테니 가만히 계시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묻고 있었더랬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요. 덕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시오. 나는 그냥 거지요. 무서운 사람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마당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호를 흔들었고 호롱불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여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더랬지요. 경계심 뒤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믿음이었지요. 이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더랬지요. 그것이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덕구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루 밑 공간은 몸을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높이였지요. 차갑고 습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덕구는 여인의 손목을 묶은 줄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삼으로 꼬아 만든 것이었는데 오래 묶여 있었던 탓에 손목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더랬지요. 줄을 풀자 여인의 손목에 깊게 팬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었지요.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더랬습니다. 발목의 결박도 풀었습니다. 상태는 손목보다 더 나빴지요. 긴 시간 동안 피가 제대로 돌지 못했던 탓에 발목 아래가 부어올라 있었더랬습니다. 덕구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마루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은 기운이 없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덕구가 등으로 받쳐 들었더랬습니다. 여인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지요.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이리 가벼울까 하는 생각에 덕구의 가슴이 먹먹해졌더랬습니다. 안방에 자리를 펴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손이 떨렸더랬습니다. 부싯돌을 두드려 불씨를 살리고 나무를 넣어 불을 키우고 솥에 물을 받아 올렸습니다. 이웃집에서 얻어온 쌀 한 줌이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그것을 솥에 넣고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셔 여인의 손목과 발목을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더랬지요.
여인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덕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더랬지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깊어진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덕구는 정확히 알 수 없었더랬지요. 죽이 익자 덕구는 사발에 담아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많지 않지만 비워진 배에 처음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법이요. 여인은 한참을 그 죽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감쌌지요. 처음 한 숟갈을 뜰 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더랬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덕구는 그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물을 바라보는 것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더랬지요. 죽 사발이 비워졌을 때 처음으로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오래 쓰지 않은 것처럼 잠겨 있었지요. 그러나 또렷했더랬습니다. 고맙소. 딱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그 3글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꼈더랬지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 오랫동안 외로웠던 것에 대한 위안, 그리고 아직 다 꺼지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요. 이름이 뭐요? 덕구가 물었더랬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씨요. 한양 이판서댁 외동딸이요. 덕구의 눈이 커졌더랬습니다. 이판서. 그 이름은 덕구도 알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고관대작이었습니다. 그 댁 외동딸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를 돌았던 것이 어느덧 2달 전이었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호환을 당했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한강에 빠졌을 것이라 했습니다. 설마 이 고을 흉가 마루 밑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더랬지요. 덕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가 한 짓이오? 여인 이소저의 눈이 흔들렸더랬지요. 그 흔들림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지요. 분노였더랬습니다. 오래되고 깊은 식지 않은 분노가요. 이소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더랬지요. 이 고을 사또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더랬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사또라 함은 이 고을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관아의 포졸도, 이방도, 저작거리의 상인들도 모두 그 아래에 있었더랬습니다. 이소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더랬지요. 사또 윤 씨는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욕심을 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가 탐낸 것은 이 판서댁의 막대한 재산이었지요. 전답과 살림, 그리고 한양 도성 안에 자리한 여러 채의 집과 상단이 이 판서의 것이었더랬습니다. 윤 사또는 그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이소저가 친척집 방문을 위해 한양을 떠나 경기도를 지나게 되었더랬습니다. 윤 사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소저의 행렬을 중간에서 습격하게 하고 이소저만을 따로 납치하여 이 흉가 마루 밑에 가두었더랬습니다. 나머지 수행원들은 쫓아버렸지요. 그리고 귀신 소문을 퍼뜨려 아무도 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 사또의 계획은 단순했더랬지요. 이소저가 이 마루 밑에서 굶어 죽으면 이 판서는 외동딸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누울 것이었습니다. 그때 윤 사또가 접근하여 위로하는 척하며
재산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할 계획이었지요. 연로한 이 판서는 후계자도 없이 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으니 딸을 잃으면 모든 의지를 잃고 무너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소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덕구의 손이 떨렸더랬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지요. 관복을 입은 자가, 백성을 지켜야 할 자가 이런 짓을 꾸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더랬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했더랬지요. 평생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덕구였지만 그 분노만큼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온몸에 가득 차올랐더랬습니다. 증거가 있소. 덕구가 물었더랬지요. 이소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윈 손이 가슴팍을 더듬었더랬지요. 오랫동안 마루 밑에서 몸 가장 가까이 품고 있었던 것을 꺼내는 손이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더랬지요.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사또의 행적을 기록해 두신 것이요. 제가 출발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품에 넣어 주셨지요. 사또가 저를 납치할 것을 아버지께선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것이요. 덕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었지요. 덕구는 글을 읽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 수 있었더랬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더랬지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지요. 여럿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움직이는 발소리였지요. 덕구는 번개같이 호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암흑이 되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더랬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라. 놈이 마루를 뜯었다면 이미 알아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지요. 덕구는 이를 악물었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의 목소리였더랬지요. 흉가의 담장을 넘어 횃불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포졸들의 그 서슬퍼런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그 순간 덕구는 이소저의 손을 꽉 잡으며 숨을 죽였더랬지요. 횃불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불빛이 늘어날수록 마당은 점점 밝아졌고 덕구와 이소저가 숨어있는 안방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더랬지요. 덕구는 암흑 속에서 이소저의 손을 꽉 쥔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소저의 손은 차가웠지요. 그러나 떨고 있지 않았더랬습니다. 오랫동안 마루 밑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 써버린 것인지 이소저의 눈빛은 오히려 고요했더랬지요. 덕구는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생각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더랬지요. 이미 담장 둘레를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맞서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덕구는 거지였고 이소저는 며칠을 굶어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지요. 포졸들의 수는 적어도 67은 되어 보였더랬습니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안방부터 확인해라. 이방 최 씨의 목소리였더랬지요. 덕구는 이방 최 씨가 직접 왔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방이란 자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왔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급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더랬습니다. 윗선에서 직접 명이 내려온 것이 분명했지요. 덕구는 눈을 감고 이 집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낮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익혔던 그 구조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떠올랐더랬지요. 안방, 건넌방, 마루, 부엌,
그리고 부엌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그 통로 끝에는 창고로 쓰이던 작은 별채 광이 있었더랬습니다. 광의 뒷벽은 담장과 맞닿아 있었고 그 담장 너머는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이었지요. 덕구는 이소저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엌 뒤 광으로 갈 수 있소? 내가 없겠소. 이소저가 고개를 저었더랬지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업히지 않겠소. 내 발로 가겠소. 덕구는 잠깐 이소저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그 눈빛이 굳어 있었지요. 며칠을 마루 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은 여인이었더랬습니다. 덕구는 더 설득하지 않았지요. 그럼 손은 잡아드리겠소. 놓지 마시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어 움직이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것이 중요했지요. 덕구는 발끝부터 디디며 마루를 건넜습니다. 낡은 마루판이 삐걱거릴 때마다 덕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더랬지요. 이소저도 덕구의 손을 꽉 쥔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기력이 약해진 탓에 발걸음이 고르지 않았지만 이소저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더랬지요.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안방 쪽 문이 드르륵 열렸더랬지요. 횃불빛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덕구는 반사적으로 이소저를 끌어당기며 부엌 벽 뒤에 몸을 붙였더랬지요. 이소저의 등이 차가운 흙벽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멈추었더랬지요. 아무도 없는데요. 포졸 하나가 안방을 살피며 말했더랬습니다. 마루가 뜯겨 있소. 분명히 알아챈 것이오. 이방 최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더랬지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라. 도망쳤다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담장 밖도 확인하고. 발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덕구는 이소저의 손을 더 꽉 쥐었더랬지요. 그리고 부엌 뒤편 통로를 향해 몸을 낮추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더랬지요. 양쪽 벽이 몸에 닿을 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다녔고 머리 위에는 낮게 들이운 처마가 있었지요. 덕구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소저를 이끌었습니다. 횃불빛이 통로 입구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직 이쪽으로 오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광의 문이 나타났더랬지요.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빗장이 걸려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빗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나무에 쓸리는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더랬지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빗장이 빠졌더랬지요. 덕구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 경첩이 소리를 냈더랬지요.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찰나였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더랬지요. 거기 누구냐? 뒤쪽에서 포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천천히 할 수 없었지요. 이소저의 손을 잡고 광 안으로 뛰어들었더랬습니다. 광 안은 오래된 항아리들과 농기구들이 가득했더랬지요. 덕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뒷벽을 찾았습니다. 흙과 돌로 쌓인 벽이었더랬지요. 손가락으로 더듬자 돌 사이 이음새가 느껴졌습니다. 낮에 쓸고 닦을 때 보았던 것이 기억났더랬지요. 광의 뒷벽 아래쪽 돌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크게 느슨하게 박혀 있었더랬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기초 돌이 삭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덕구는 그 돌을 찾아 힘껏 밀었습니다. 돌이 움직였더랬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온 힘을 다해 밀자 돌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며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더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구멍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이슬 냄새가 뒤섞인 바깥 공기였더랬습니다. 광문이 열렸더랬지요. 횃불 빛이 쏟아졌습니다. 있다. 덕구는 이소저를 구멍 쪽으로 밀었더랬습니다. 먼저 나가시오. 이소저는 망설이지 않았더랬지요. 몸을 낮추어 구멍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 순간 포졸이 광 안으로 뛰어들었더랬지요. 덕구는 몸을 돌려 옆에 있던 빈 항아리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항아리가 포졸의 발 앞에서 박살났더랬지요. 포졸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덕구도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더랬지요. 담장 밖은 자풀이 무성한 비탈이었습니다. 이소저가 비탈에 서서 덕구를 기다리고 있었더랬지요. 덕구가 구멍을 빠져나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닿았더랬습니다. 포졸이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덕구는 발을 힘껏 차며 몸을 빼냈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더랬지요. 이쪽이요. 덕구는 이소저의 손을 잡고 비탈을 올랐습니다. 밤이었더랬지요. 달도 구름에 가린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 아래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더랬지요. 풀뿌리에 발이 걸리고 돌부리에 무릎을 찌으면서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발소리와 횃불 빛이 따라왔더랬지요. 담장을 돌아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비탈 위로 올라서자 소나무 숲이 나타났더랬지요. 덕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소리피 목덜미를 긁었지요. 발밑에서 솔방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더랬습니다. 이소저는 기력이 약한 탓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덕구의 손을 놓지 않았더랬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숲이 깊어지면서 뒤의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졌더랬지요. 횃불빛도 나무 사이로 멀게 보였습니다. 덕구는 커다란 소나무 뒤에 이소저를 데리고 몸을 숨겼더랬지요. 두 사람은 등을 나무에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소저의 숨이 거칠었더랬지요. 덕구는 이소저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소저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더랬지요. 며칠을 굶고 결박당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으니 몸이 버텨줄 리 없었더랬습니다. 잠깐 쉬시오. 괜찮소. 이소저가 짧게 말했더랬지요. 그러나 나무를 짚은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변을 살폈더랬지요. 숲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더랬지요. 그러나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 어귀를 막고 있을 것이었지요. 이방 최 씨는 약삭 빠른 자였더랬습니다. 그런 자가 마을 쪽 길을 막아두지 않았을 리 없었지요. 그때 이소저가 입을 열었더랬습니다. 이 근방에 아는 곳이 있소. 덕구는 고개를 저었더랬지요. 저작거리밖에 모르오. 이 산길은 처음이오. 이소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다음 고을로 이어지는 관도관 떡 길이 있을 것이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오가는 행인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얼마나 걸리는 길이오? 모르겠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니. 덕구는 이소저를 바라보았더랬지요. 지금 이소저의 상태로 산을 넘는다는 것은 무리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머무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숲을 뒤지기 시작하면 결국 차천할 것이었더랬습니다. 덕구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이소저 앞에 등을 돌리고 쭈그렸습니다. 피시오. 이소저가 잠시 침묵했더랬지요. 아까 혼자 가겠다 했소.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요. 덕구가 무뚝뚝하게 말했더랬지요. 산을 넘으려면 힘을 아껴야 하오. 아끼지 않으면 중간에 쓰러지요. 쓰러지면 둘 다 끝이요. 이소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잠시 후 덕구의 등에 가벼운 무게가 얹혔더랬지요. 이소저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덕구는 두 손으로 이소저의 다리를 받쳐 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더랬지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더랬지요. 덕구는 그 가벼움이 다시 한번 가슴을 먹먹하게 했더랬습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더랬지요. 밤 산은 낮 산과 달랐더랬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소리가 살아났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흐르는 계곡물 소리, 멀리서 짐승이 우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치며 산 전체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더랬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부서졌고 돌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요. 덕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며 올랐습니다. 이소저는 등 위에서 말이 없었더랬지요. 처음에는 긴장한 탓에 몸이 굳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힘이 빠지며 덕구의 등에 몸을 맡겼더랬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느꼈지요. 이소저가 조금씩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덕구가 산을 오르며 말했더랬지요. 이소저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야기요? 걷다 보면 힘든 것을 잊기도 하더라고요. 저작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소. 이소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랬지요. 덕구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저작거리 주막 처마 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더하고 빼며 이야기했지요. 산을 오르는 내내 이야기는 이어졌더랬습니다. 어느 순간 이소저의 등에서 긴장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더랬지요.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이소저가 말했더랬습니다. 이야기를 잘하는구려. 살다 보니 듣는 것밖에 없었소. 듣다 보니 외워졌지요. 덕구가 담담하게 말했더랬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더랬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더랬지요. 동쪽 하늘 끝이 먹빛에서 남빛으로, 남빛에서 다시 잿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새벽이었더랬지요. 새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했고 산 아래에서 칭이슬이 풀잎을 적시는 소리가 났더랬습니다. 덕구의 숨은 이미 한참 전부터 거칠어져 있었지요.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무릎이 덜덜 떨렸더랬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산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더랬습니다. 저 아래로 넓은 관도가 보였더랬지요. 황토색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이른 새벽임에도 멀리서 행인의 모습이 보였더랬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랬지요. 이소저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짚었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몰아쳐 나왔더랬지요. 이소저도 덕구 옆에 앉아 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더랬지요. 새벽 바람이 산마루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소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더랬지요. 덕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나무에 긁혀 빨갛게 되어 있었더랬지요. 손목에는 광문을 열 때 생긴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이소저가 그 손을 보았더랬지요.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밀서를 감싸두었던 얇은 비단 조각이었더랬지요. 이소저는 말없이 그 비단 조각으로 덕구의 손목 상처를 감아주었더랬습니다. 덕구는 가만히 있었더랬지요. 이소저의 손가락이 차가웠더랬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능숙했지요. 꽉 조이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딱 맞는 압력으로 감아주었더랬습니다. 됐소. 이소저가 말했더랬지요. 덕구는 그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저와 눈이 마주쳤더랬지요. 그 눈 속에 아침 여명이 담겨 있었더랬습니다. 처음 마루 밑에서 꺼냈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더랬습니다. 고맙소. 덕구가 말했더랬지요. 아까 내가 한 말이요. 이소저가 담담하게 대꾸했더랬습니다. 덕구는 피식 웃었더랬지요. 이소저도 입술 끝이 조금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더랬습니다. 관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더랬지요. 한 마리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여러 마리였지요. 덕구는 긴장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저는 오히려 몸을 일으켜 관도 쪽을 내려다보았더랬지요. 말을 탄 행렬이었더랬습니다. 선두의 선산에는 도포 자락을 날리며 말을 달리고 있었더랬지요. 그 행렬의 깃발에 무언가 적혀 있었더랬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깃발이 펄럭이며 글씨가 드러났더랬지요. 이소저가 그것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크게 떠졌더랬습니다. 암행어사요.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더랬지요. 덕구는 이소저를 보았습니다. 이소저의 눈에 빛이 번졌더랬지요.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았더랬습니다. 저 행렬이 이쪽으로 지나치기 전에 멈추어 세우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덕구는 몸을 일으켰더랬지요. 내가 뛰어 내려가 맞겠소. 이소저가 덕구의 소매를 잡았더랬지요. 혼자 가지 마시오. 같이 가겠소. 덕구는 이소저를 보았더랬습니다. 기력이 바닥난 몸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더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마루에서 일어섰더랬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편 숲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더랬습니다. 덕구가 돌아보았지요. 숲 사이로 횃불 빛이 보였더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더랬지요. 포졸들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방 최 씨가 서슬퍼런 얼굴로 덕구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더랬지요. 저놈 잡아라. 도망치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 관도에서는 암행어사의 행렬이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더랬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덕구와 이소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더랬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횃불이 얼마나 밝은지, 이방 최 씨의 칼이 얼마나 서슬퍼런지, 그 어느 것도 덕구의 발을 붙잡지 못했더랬지요. 덕구가 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관도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암행어사의 깃발이었더랬지요. 귀시교. 덕구가 이소저의 손을 잡으며 외쳤더랬습니다. 두 사람은 산마루에서 관도 쪽으로 비탈을 내달리기 시작했더랬지요. 올라올 때와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며 디뎠지만 내려갈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더랬지요. 발밑의 땅이 가파르고 거칠었더랬습니다. 낙엽이 쌓인 비탈은 미끄러웠고
튀어나온 돌부리는 발목을 노렸지요. 덕구는 이소저를 잡아 끌듯 함께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거칠게 뒤섞였더랬지요. 뒤에서 포졸들의 함성이 들렸더랬습니다. 도망친다. 쫓아라.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지요. 덕구는 뒤를 보지 않았더랬습니다. 보면 발이 느려지는 법이었지요. 앞만 보았더랬습니다. 관도가 점점 가까워졌더랬지요. 황토빛 틀길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더랬지요. 암행어사의 행렬은 이미 한참 앞으로 나아가 있었더랬습니다. 관도로 내려서는 순간 덕구가 본 것은 멀어져 가는 깃발의 뒷모습이었지요. 말을 탄 행렬이었더랬습니다. 두 발로 뛰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였더랬지요. 덕구는 관도 한복판으로 뛰어나가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더랬습니다. 어사또, 어사또아. 목이 찢어질 듯한 외침이었더랬지요. 새벽 공기를 갈라 산 너머까지 울려 퍼질 것 같은 소리였더랬습니다. 그러나 행렬은 멈추지 않았더랬지요. 말발굽 소리는 여전히 멀어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덕구는 다시 소리를 질렀더랬지요. 억울한 일이 있소이다. 어사또 들어주시오. 그 소리도 새벽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것 같았더랬습니다. 행렬은 관도의 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지요. 뒤에서는 포졸들이 관도로 내려서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더랬지요. 저 두 놈 당장 잡아라. 어사 행렬이 보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 그 한마디가 덕구의 척추를 타고 싸늘하게 내려갔더랬지요.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덕구는 알았더랬습니다. 증거를 없애겠다는 뜻이었지요. 이소저도 밀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버린 덕구도 함께요. 이소저가 덕구의 소매를 잡아당겼더랬습니다. 나를 놓으시오. 덕구가 고개를 돌렸더랬지요. 이소저의 눈빛이 단호했더랬습니다. 내가 관도 한복판에 서겠소. 어사 행렬에서 보일 것이요. 양반댁 여인이 관도에 홀로 쓰러져 있으면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소. 덕구는 이소저가 하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더랬지요. 안 돼요. 포졸들이 먼저 닿소. 당신이 막아주시오. 이소저가 말했더랬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더랬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나눈 것이었지요. 덕구는 이소저를 막을 시간도 막을 말도 찾지 못했더랬습니다. 이소저는 덕구의 손을 놓았더랬지요. 그리고 관도 한복판을 향해 걸어갔더랬습니다. 며칠을 굶고 산을 넘어온 몸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더랬지요. 오히려 반듯하고 또렷했더랬습니다. 판서댁 외동딸로 자란 사람의 기품이 그 절박한 순간에도 몸 밖으로 배어나오고 있었더랬지요. 관도 한복판에 선 이소저는 두 팔을 펼쳤더랬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지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고 몸을 관도 위에 누인 것이었더랬습니다. 한 사람의 몸이 관도 한복판을 가로막았더랬지요. 덕구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더랬습니다. 포졸이 셋이었더랬지요. 나머지는 아직 비탈을 내려오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는 비탈 위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덕구와 포졸들 사이의 거리는 10걸음도 채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덕구에게 무기는 없었더랬지요. 맨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평생 저작거리에서 살아왔더랬지요. 추위와 굶주림과 냉대와 문전박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온 몸이었더랬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자란 몸이 아니었지요. 덕구의 손바닥은 두껍고 거칠었더랬고 발바닥은 집신 없이도 돌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더랬습니다. 첫 번째 포졸이 달려들었더랬지요. 덕구는 옆으로 비켜서며 포졸의 팔을 잡아 그 힘을 이용해 돌려쳐냈더랬습니다. 포졸이 비틀거리며 관도 옆 도랑으로 굴렀더랬지요. 두 번째 포졸이 따라붙었더랬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더랬지요. 주먹이 덕구의 옆구리에 꽂혔더랬습니다. 숨이 막혔더랬지요. 덕구는 그 통증을 밀어내며 상대의 허리를 잡아 내던졌더랬습니다. 세 번째 포졸이 칼을 뽑았더랬지요. 덕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 앞에서 맨손으로 버틸 수는 없는 법이었더랬지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됐더랬지요. 포졸이 칼을 들고 천천히 덕구를 향해 다가왔더랬지요. 덕구는 관도 옆 도랑을 등지고 섰더랬습니다. 발밑으로 도랑에 차가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더랬지요. 포졸의 칼날이 새벽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더랬습니다. 그때였더랬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더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더랬지요. 그것이 점점 커지며 여럿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관도의 구비를 돌아 다시 이쪽으로 달려오는 행렬이 보였더랬지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더랬습니다. 암행어사의 깃발이었더랬지요. 행렬이 멈추었더랬습니다. 선두의 사내가 말에서 내렸더랬지요. 도포 자락이 새벽 바람에 펄럭였더랬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듯 보였더랬지요. 눈매가 서늘하고 턱이 단단한 얼굴이었더랬습니다. 그 사내의 눈이 관도 한복판에 쓰러진 이소절을 보았더랬지요. 그리고 칼을 뽑아 든 포졸과 덕구를 보았더랬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더랬지요. 어사 출두요. 그 세 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더랬습니다. 칼을 든 포졸이 굳어버렸더랬지요. 나머지 포졸들도 발이 땅에 붙은 듯 멈추었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는 비탈 위에서 그 광경을 보더니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더랬지요. 어사의 수행원들이 말에서 내려 포졸들을 에워쌌더랬습니다. 포졸들은 저항하지 못했더랬지요. 칼을 들었던 포졸도 손이 떨리며 칼을 떨어뜨렸더랬습니다. 어사가 이소저에게로 다가갔더랬지요. 이소저는 관도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기력이 다한 몸이 뜻대로 따르지 않았더랬지요. 어사가 무릎을 꿇고 이소저를 부축했더랬습니다. 이소저는 어사의 얼굴을 보았더랬지요. 이 판서댁 소저이십니까? 어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더랬습니다. 이소저가 고개를 끄덕였더랬지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소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더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더랬지요. 목이 메어 나오는 울음이었더랬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드디어 안전하다는 것을 몸이 알아채고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더랬지요. 덕구는 그 울음을 멀찍이서 바라보았더랬습니다. 가슴 한편이 울컥했더랬지요. 그러나 덕구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더랬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더랬지요. 손바닥의 상처도 쑤셨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들이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더랬지요. 어사가 덕구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그대가 소저를 구한 것이오? 덕구는 고개를 긁적였더랬지요. 같이 도망친 것이요. 제가 구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온 것이지요. 어사가 잠시 덕구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더랬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더랬습니다. 비탈 위에 있는 저 자가 이방이요? 그렇소이다. 어사의 눈이 싸늘해졌더랬지요. 저 자를 잡아라. 수행원 둘이 비탈을 올라갔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는 도망치려 했더랬지요. 그러나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은 듯 비탈에서 미끄러졌더랬습니다. 결국 이방 최 씨는 수행원들에게 붙잡혀 관도 위로 끌려 내려왔더랬지요. 그 뒤로 일이 빠르게 돌아갔더랬습니다. 이소저가 품에서 밀서를 꺼내 어사에게 건넸더랬지요. 어사는 그 밀서를 펼쳐보다가 눈이 굳어졌더랬습니다. 그것을 읽는 내내 어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더랬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밀서에 적힌 내용은 단순히 납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윤사또의 비리는 납치 하나에서 그치지 않았더랬지요. 지난 수년간 이 고을에서 거둔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착복해 왔더랬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해에 관하 창고의 구휼미를 빼돌려 다른 고을 상단에 팔아넘겼더랬지요. 그로 인해 굶어 죽은 백성이 한둘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거기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챙겼고 힘없는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더랬지요. 이 판서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두고 있었던 것이었더랬습니다. 딸이 경기도를 지날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를 들려보낸 것이었지요. 어사는 밀서를 읽은 뒤 한동안 말이 없었더랬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더랬습니다. 지금 당장 고을 관하로 들어가겠소. 그것이 어사의 명이었더랬지요. 암행어사의 행렬이 방향을 돌렸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는 수행원들에게 붙들린 채 행렬 뒤를 따랐더랬지요. 이소저는 어사의 수행원이 내준 말 위에 올랐더랬습니다. 덕구는 걸었더랬지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덕구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오히려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더랬지요. 고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더랬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더랬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이른 아침 고을 전체를 흔들었더랬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던 백성들이 문을 열고 나왔더랬지요. 저작거리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다 말고 멈추었더랬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왔더랬지요. 관하로 달려가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렸더랬습니다. 윤사또에게 어사 출두를 알리러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더랬습니다. 어사의 행렬이 관하 문을 밀고 들어섰더랬지요. 윤사또는 동원에 있었더랬습니다. 새벽에 이방 최 씨에게서 보고를 받고 이미 일이 틀어졌음을 눈치챈 듯 안색이 창백했더랬지요. 그러나 관복은 갖추어 입고 있었더랬습니다.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더랬지요. 윤사또는 어사를 보자 억지 미소를 지었더랬습니다. 어사 어른,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미리 아뢰었더라면 준비할 것 없소. 어사가 차갑게 잘랐더랬지요. 이 판서댁 소저와 이 자를 알아보시겠소? 어사가 이 소저와 덕구를 앞으로 내세웠더랬지요. 윤사또의 얼굴이 굳었더랬습니다. 이 소저를 보는 그 눈빛이 흔들렸더랬지요. 살아있을 리 없다 여겼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으니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더랬습니다. 이 소저는 윤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더랬지요. 오랜만이요, 사또.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더랬습니다. 오직 냉랭하고
단단한 것만이 담겨 있었더랬지요. 그것이 오히려 윤사또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더랬습니다. 어사가 밀서를 동원 마루 위에 던졌더랬지요. 이것을 읽어보시오. 윤사또는 밀서를 집어들었더랬습니다. 읽어가는 내내 그의 손이 떨렸더랬지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더랬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것이오. 신의 모함이오. 꾸며낸 것이오? 어사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더랬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고을 관아 창고 문을 열어보시오. 구휼미 장부와 실물을 대조해 드리겠소. 윤사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더랬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더랬지요. 이방 최 씨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랬습니다. 소인이 모두 아뢰겠나이다. 사또 어른의 명을 받아. 닥쳐라. 윤사또가 소리를 질렀더랬지요. 그러나 이방 최 씨는 이미 입을 열기 시작한 뒤였더랬습니다. 한 번 열린 입은 멈추지 않았더랬지요. 이방 최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더랬습니다. 구휼미를 빼돌린 경위, 백성의 땅을 강탈한 방법, 이소저를 납치하도록 지시받은 날짜와 방법, 흉가에 가두고 귀신 소문을 퍼뜨린 것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털어놓았더랬지요. 관아 마당에는 어느새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더랬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이었더랬지요.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식이 저작거리를 타고 퍼져나갔더랬습니다. 흉년의 구휼미를 빼앗기고 땅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온 백성들이 관아 마당으로 몰려들었더랬지요. 그들의 눈빛은 저마다 달랐더랬습니다. 분노가 담긴 눈도 있었고 눈물이 고인 눈도 있었으며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질 것 같은 눈빛도 있었더랬지요. 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더랬습니다. 윤아무개는 들으시오. 그 목소리가 관아 마당 전체에 울렸더랬지요. 오늘로써 이 고을 사또의 직을 파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요. 모든 죄상은 낱낱이 기록하여 상감마마께 아를 것이요. 윤사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더랬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칠 힘도 변명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더랬지요. 수행원들이 다가와 포박을 채웠더랬습니다. 관복 차림으로 포박을 당하는 사또의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았더랬지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더랬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더랬지요. 여기저기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의 울음이었더랬습니다. 덕구는 관아 마당 한켠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더랬지요. 이상한 기분이었더랬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더랬지요. 며칠 전만 해도 덕구는 그저 거지였더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요. 흉가에서 추위를 피하려 했던 것뿐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더랬지요. 이소저가 덕구 곁으로 왔더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관아 마당을 바라보았더랬지요. 포박당한 윤사또가 끌려가는 모습, 눈물 흘리는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사의 단단한 뒷모습을요. 이소저가 조용히 말했더랬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 마루 밑에서 죽었을 것이요. 덕구는 고개를 저었더랬지요. 밥 한 덩이 넣어준 것뿐이요.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요. 이소저가 덕구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밥 한 덩이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덕구는 대답하지 못했더랬지요. 이소저의 말이 가슴 한 곳을 건드렸더랬습니다. 건드려진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울림이 있었더랬지요.
어사가 두 사람에게로 걸어왔더랬습니다. 소적께서는 한양으로 모시겠소. 이 판서 어른께도 이미 전가를 보냈소. 소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소저의 눈이 붉어졌더랬지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셨을 것이요. 어사가 덕구를 보았더랬지요. 그대는 소저를 구하니요. 함께 한양으로 가시오. 이 판서 어른께서 직접 치하하실 것이오. 덕구는 잠깐 어사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더랬지요. 저는 여기 사람이요. 여기 있겠소. 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랬지요. 여기라 하면 이 고을이요? 예. 흉가가 제 집이 되었으니 고쳐서 살아야 할 것 같소이다. 어사가 덕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옅은 웃음을 지었더랬지요. 이 소저도 덕구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더랬지요. 그 눈빛이 복잡했더랬습니다. 고마움과 아쉬움과 또 다른 무언가가 뒤섞인 눈빛이었더랬지요. 잘 지내시오, 덕구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었더랬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더랬지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덕구 자신도 잊고 있었더랬습니다. 잘 가시오. 짧게 대답했더랬지요.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이 소저가 말 위에 올라가나 문을 빠져나갔더랬지요. 덕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더랬습니다. 이 소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랬지요. 덕구는 그것이 괜찮았더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덕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랬지요. 관아 마당이 천천히 비워지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덕구는 홀로 남아 아침 햇살이 관아 마당 위로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더랬지요. 따뜻했더랬습니다. 어깨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더랬지요. 덕구는 몸을 돌렸더랬습니다. 흉가로 돌아가야 했더랬지요. 뜯어낸 마루를 고쳐야 했더랬고 부서진 담장도 다시 쌓아야 했더랬습니다. 할 일이 많았더랬지요. 그런데 그때였더랬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렸더랬지요. 덕구는 걸음을 멈추었더랬습니다. 설마 했더랬지요. 그러나 말발굽 소리는 관아 문 쪽으로 가까워졌더랬습니다. 문이 열렸더랬지요. 말 위에 탄 사람이 들어왔더랬습니다. 이 소저였더랬지요. 말에서 내리며 덕구를 바라보는 이 소저의 눈빛이 아까와 달랐더랬습니다. 한 가지 전하지 못한 것이 있소. 이 소저가 말했더랬지요. 아버지께 당신 이야기를 해도 되겠소. 덕구는 잠시 이 소저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기도 했더랬지요.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꼈더랬습니다. 덕구는 짧게 대답했더랬지요. 마음대로 하시오. 이 소저의 입술 끝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며 말 위에 올랐더랬지요. 관아 문을 나서는 이 소저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더랬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쪽을 바라보았더랬지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더랬습니다. 아주 낮게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가 버릴 만큼 낮게요. 덕구가 중얼거린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더랬습니다. 바람만이 들었더랬지요. 관아 마당을 쓸고 지나가던 그 가을 바람이
덕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을 받아 어디론가 데려갔더랬습니다. 덕구 자신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곱씹지 않았더랬지요. 그저 입 밖으로 나왔을 뿐이었더랬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 담아두면 무거워질 것들은 가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법이었더랬지요. 덕구는 몸을 돌렸더랬습니다. 흉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더랬지요.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덕구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더랬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식이 이미 고을 전체에 퍼진 뒤였고, 거지 총각 덕구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돌고 있었더랬지요. 어떤 이는 덕구를 보며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더랬습니다. 주막 앞에서 막걸리 사발을 닦던 주모가 덕구를 불러 세웠더랬지요. 덕구야, 오늘은 그냥 들어와서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덕구는 잠깐 멈추었더랬지요. 평생 문전박대를 당해온 덕구였더랬습니다. 주막 문 앞에서 눈치를 봐가며 남은 국물이나 얻어 마시던 덕구였더랬지요. 그런데 주모가 먼저 들어오라 손짓했더랬습니다. 덕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더랬지요. 고맙소만, 오늘은 할 일이 있소. 주모가 눈을 흘겼더랬지요. 할 일은 무슨? 흉가 고치는 거 말하는 거냐? 그거 오늘 안 해도 안 무너진다. 그래도요. 덕구는 웃으며 걸음을 이었더랬지요. 흉가로 돌아온 덕구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더랬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이 들었더랬지요. 부서진 기와 기울어진 대문, 이끼 낀 담장. 그 모든 것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더랬습니다. 덕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더랬지요. 어젯밤 사람들이 드나드는 바람에 어지럽혀진 마당이었더랬습니다. 낙엽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요. 쓸고 또 쓸었더랬지요. 뜯어낸 마루판도 다시 제자리에 맞추었더랬습니다. 못을 박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렸더랬지요. 부엌 아궁이에 불을 다시 지폈더랬고, 무너진 돌담 한쪽도 돌을 주워다 쌓기 시작했더랬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덕구는 서두르지 않았더랬지요. 한 가지를 마치고 다음 가지로 넘어가는 그 순서가 덕구는 오히려 좋았더랬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더랬지요.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더랬습니다. 개시오? 낯선 목소리였더랬지요. 덕구는 돌담 위에 올려놓았던 돌을 내려놓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더랬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더랬지요. 나이 지긋한 사내였더랬습니다. 고운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얼굴이었더랬지요. 눈매가 이소저와 닮아 있었더랬습니다. 눈 아래에 주름이 깊었고 관자놀이 쪽에 흰 머리가 내려와 있었더랬지요. 연로하고 야위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했더랬습니다. 그 곁에 이소저가 서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굳었더랬습니다. 이소저는 아까와 차림이 달라져 있었더랬지요. 어사의 수행원에게서 빌린 것인지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있었더랬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려져 있었지요. 마루 밑에서 꺼내던 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더랬습니다. 처음으로 이소저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더랬지요. 그리고 그 모습이 덕구를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더랬습니다. 나이 든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더랬지요. 이 판서라 하오. 덕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더랬습니다. 덕구라 하오이다. 알고 있소. 이 판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더랬지요. 내 딸을 살려준 일을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소. 덕구는 또 고개를 저으려 했더랬지요.
아까 이소저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려 했더랬습니다. 밥 한 덩이 넣어준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이 판서가 먼저 말을 이었더랬지요. 밥 한 덩이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고 있소. 덕구는 입을 다물었더랬습니다. 이소저가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했던 것이었지요. 아니면 이 판서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더랬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 있는 법이었지요. 이 판서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더랬습니다. 집을 둘러보았더랬지요.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덕구가 며칠간 손을 본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더랬습니다. 쓸린 마당, 다시 박힌 마루판, 쌓이기 시작한 돌담이었더랬지요. 이 판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걸었더랬습니다. 허름하오. 이 판서가 말했더랬지요. 예. 그러나 손길이 배어 있소.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이 판서가 마루에 걸터 앉았더랬지요. 덕구도 이 판서의 권유로 맞은편 마루 끝에 앉았더랬습니다. 이소저는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더랬지요. 이 판서가 말했더랬습니다. 나는 노쇠했소. 딸 하나를 잃을 뻔했고 그 2달 동안 이미 반쯤 죽어 있었더랬지요. 이제 딸을 돌려받았소. 그 은혜를 어찌 갚을지 생각하며 오는 길이었소. 덕구는 조용히 들었더랬지요.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소. 원하는 것이 있소. 덕구는 잠시 생각했더랬지요. 사실 없었더랬습니다. 이미 집이 생겼으니까요. 지붕이 있고 마당이 있고 아궁이가 있는 집이었더랬지요. 평생 갖지 못했던 것을 이미 얻은 셈이었더랬습니다. 그 이상은 덕구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더랬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떠올랐더랬습니다. 그를 배우고 싶소이다. 이 판서의 눈썹이 올라갔더랬지요. 그를요? 예. 평생 저작거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것을 적어두고 싶소이다. 들은 것들이 흩어지기 전에요. 이 판서는 한참 덕구를 바라보았더랬지요. 그러더니 입가에 무언가가 번졌더랬습니다. 웃음이었더랬지요. 오랫동안 짓지 않은 것처럼 어색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더랬습니다. 글 하나를 배우겠다고 하는 자에게 스승 하나만 붙여줄 수는 없는 법이요. 이 판서가 말했더랬지요. 한양으로 오시오. 내 서재를 내어드리겠소. 덕구는 굳었더랬지요. 서재라 하심은 책이 많소. 스승도 있소. 그리고 이 판서가 잠시 말을 멈추었더랬지요. 그러더니 이소저를 바라보았더랬습니다. 이소저는 아버지의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돌렸더랬지요. 볼이 약간 붉어졌더랬습니다. 딸아이가 오는 길에 제법 많은 이야기를 했소. 덕구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가늠해 보았더랬지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더랬습니다. 마당 귀퉁이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 하나를 굴렸더랬지요.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파란 하늘 속으로 흩어졌더랬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더랬지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더랬습니다. 이 손으로 한양 판서댁 서재를 만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더랬지요. 그러나 동시에 덕구는 알았더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딱 한 번 오는 문이라는 것을요. 열면 들어갈 수 있고 외면하면 영영 닫히는 그런 문이었더랬지요. 평생 문전박대를 당해온 덕구에게 이번에는 문이 먼저 열려 있었더랬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더랬지요. 이 집은
어찌하오이까? 엉뚱한 것을 물었더랬지요. 이 판서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 뜻을 알아채고 다시 웃었더랬지요. 두고 가도 집은 달아나지 않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집이요. 덕구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더랬지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집이다. 거지로 살며 집이 없던 덕구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더랬습니다. 집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언제나 기다려준다는 것. 그 말이 덕구의 가슴 어딘가에 닷처럼 내려앉았더랬지요. 가겠소이다. 짧게 말했더랬습니다. 이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더랬지요. 덕구도 함께 일어섰더랬습니다. 이소저와 눈이 마주쳤더랬지요. 이소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었더랬지요. 덕구는 그것을 읽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더랬지요. 그로부터 2해가 지났더랬습니다. 한양 이판서댁 사랑채에서 붓을 잡은 덕구는 처음에는 글자 하나를 쓰는데 하루를 꼬박 쓰기도 했더랬지요. 스승이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은 붓을 잡는 각도를 쉬이 익히지 못했더랬습니다. 덕구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더랬지요. 늦게 시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랬으니까요. 한 해가 지나자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더랬습니다. 2해가 지나자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더랬지요. 덕구가 처음으로 붓으로 적은 것은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더랬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서 장터 귀퉁이에서 떠돌며 들었던 온갖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종이 위에 풀어놓았더랬지요. 글자는 서툴렀지만 이야기는 살아있었더랬습니다. 스승이 그것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더랬지요. 글씨는 배울 수 있소. 그러나 이야기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요. 그대는 이미 가진 사람이요. 그 말이 덕구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더랬지요. 이 판서는 덕구를 양자로 드리는 문제를 꺼냈더랬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이가 없었던 탓이었지요. 덕구는 처음에는 사양했더랬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다 했지요. 그러나 이 판서는 조용히 말했더랬습니다. 신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그러나 마음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요. 나는 하늘이 내린 것을 보고 있소. 그 말에 덕구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더랬지요. 양자 입적 예식 날이었더랬습니다. 사랑채의 이 판서와 덕구, 그리고 몇몇 가솔들이 모였더랬지요. 이소저도 그 자리에 있었더랬습니다. 이 판서가 덕구에게 새 이름을 내렸더랬지요. 이덕구, 이씨 성을 받은 것이었더랬습니다. 덕구는 그 이름을 받으며 눈을 깜빡였더랬지요. 어미가 죽어가며 지어준 이름 앞에 새 성이 붙는 순간이었더랬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더랬지요. 덕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더랬습니다. 하늘에서 어미가 보고 있을 것 같았더랬지요. 덕이 많아 오래 살아라던 그 말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더랬습니다. 이소저와의 혼례는 그 이듬해 봄에 치러졌더랬지요. 마당 가득 매화가 피었더랬습니다.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은 덕구는 어색하게 서 있었더랬지요. 평생 삼배 적삼 하나로 살아온 몸이었더랬으니까요. 관대 자락이 자꾸 흘러내렸더랬고 사모가 비뚤어지기 일쑤였더랬습니다. 가솔들이 뒤에서 웃음을 참느라 애를 쓰고 있었더랬지요. 그런데 이소저가 맞은편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덕구는 모든 것을 잊었더랬지요.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은 이소저였더랬습니다. 그 눈빛이
마루 밑에서 호롱불 빛을 처음 마주하던 날 덕구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으면서도 달랐더랬지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전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더랬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했더랬지요. 덕구는 절을 하면서 마루 밑에서 처음 이소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더랬습니다. 먹을 수 있거든 드시오. 차갑고 딱딱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이게 전부라오. 그 말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더랬지요. 밥 한 덩이였더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었지요. 혼례가 끝난 뒤 이 판서가 덕구를 불렀더랬습니다. 사위, 오늘은 어떻소? 사위라는 호칭이 낯설었더랬지요. 덕구는 귀를 의심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빛이 돌고 있었더랬지요. 딸을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사람,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제 짝을 만나 웃고 있는 것을 보는 아비의 얼굴이었더랬습니다. 모르겠소이다. 덕구가 솔직하게 말했더랬지요. 이 판서가 껄껄 웃었더랬습니다. 모르는 게 맞소. 좋은 날이란 느끼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오. 그날 저녁 덕구와 이소저는 나란히 마루에 앉았더랬지요. 봄밤이었더랬습니다. 마당의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왔더랬지요.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더랬고 처마 끝에 걸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더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아무 말이 없었더랬지요. 이소저가 먼저 말했더랬습니다. 그날 밤 마루 틈새로 주먹밥이 들어왔을 때 말이오. 예.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생각했소. 덕구가 고개를 돌렸더랬지요. 이소저가 앞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더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소. 기대하면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먹밥이 들어오는 순간 기대를 버릴 수가 없어졌소. 덕구는 들었더랬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요. 그것 하나로 나는 다시 살기로 했소. 덕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더랬지요. 가슴 안에 넣으려 하니 넘쳤더랬고 말로 꺼내려 하니 모자랐더랬습니다. 덕구는 결국 한마디만 했더랬지요. 잘 먹었소. 이소저가 피식 웃었더랬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소. 미안하오. 그래도 맛있었소. 두 사람은 봄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래오래 웃었더랬지요. 그로부터 여러 해가 더 지났더랬습니다. 이 덕구는 이 판서댁 서재에서 쌓은 글, 실력으로 고을의 여러 억울한 일들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더랬지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문사가 된 것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백성이 찾아오면 그 사정을 귀 기울여 듣고 붓을 들어 기록하고 힘 닿는 데까지 전달하는 일을 묵묵히 했더랬지요. 저작거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온 그 오랜 습관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삶을 돕는 일이 된 것이었더랬습니다. 흉가는 허물지 않았더랬지요. 덕구는 이따금 고을에 내려가 그 집에 머물다 왔더랬습니다. 마루 아래의 그 좁고 차가운 공간은 막아버리지 않았더랬지요. 마루를 뜯을 때마다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덕구의 작은 습관이 되었더랬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던 숨결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더랬지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더랬습니다. 윤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된 뒤 그 죄를 낱낱이 받았더랬지요. 착복한 재산은 모두 환수되었더랬고 빼앗겼던
백성들의 땅도 돌아갔더랬습니다. 이방 최 씨는 공범으로서 벌을 받되 자수하여 죄를 인정한 것이 참작되어 유배에 그쳤더랬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들의 사정도 다시 살펴지게 되었더랬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더랬지요. 세상이란 그리 간단히 바뀌지 않는 법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고을에서만큼은 작은 것 하나가 달라졌더랬지요. 사람들이 두려워 피하던 흉가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더랬지요. 여러분, 이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더랬지요. 덕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관직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던 총각이었더랬지요. 가진 것이라곤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하나와 그것을 나누어 줄 마음 하나였더랬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더랬지요. 한 사람의 목숨이 살아남아 악한 자의 죄를 드러냈더랬습니다. 악한 자의 죄가 드러나니 억울한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들었더랬지요. 그 빛은 처음에 주먹밥 하나에서 시작되었더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한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지요. 크고 대단한 곳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잃을 것이 없어 오히려 더 자유로운 마음에서, 계산 없이 내민 손 하나에서요. 악한 자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선한 자는 하늘이 굽어 살피는 법이라 했더랬지요. 그것이 먼 옛날 이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었더랬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만큼은 바뀌지 않았더랬지요.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 하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뜻밖의 봄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봄날야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더랬지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막히고 아슬아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 사는 몇 살인지, 오늘 이야기 어땠는지 남겨주시면 더없이 기쁘겠더랬지요.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